미국 실리콘밸리에 이어서 대규모 글로벌 기업들이 앞다퉈 몰려드는 곳, 바로 이스라엘인데요. 구글, 애플 등 세계적 기업들이 현지 신생기업에 러브콜을 보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현지 기업 인수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스라엘에서는 통계적으로 8시간마다 한 개의 스타트업이 생겨난다고 하니까요. 일명 창업국가라는 별명이 무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러한 폭발적인 산업 발전의 이면에는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민족 특유의 후츠파 정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후츠파 정신은 위험 요소에 굴하지 않고 어떤 일이든 과감하게 시도하는 이스라엘 민족 특유의 도전 정신이죠. 도전보다는 안정을 추구하는 현 시대에 우리 청년들에게 아주 든든한 에너지와 힘을 불어넣어 주실 분을 모셔봤습니다. 이범준 컨설턴트님을 큰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강연 들을 수 있을까요? 강의의 제목을 터닝 포인트라고 잡아봤습니다. 네. 길지는 않지만 제가 살아오면서 제가 생각의 전환을 할 수 있었던 그런 3가지의 계기를 이야기를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강연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생각의 흐름이다 청산유수 이범준 컨설턴트님의 강연을 박수로 청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범준입니다. 오늘 강의 제목은 터닝 포인트라고 잡아왔습니다. 나이를 많이 먹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하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한테 되게 큰 충격을 줬던 3가지의 사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보시면 4개의 국가의 국기가 있습니다. 여기 중에 이 4개 국가 중에서 3개 국가 정도를 맞추시면 제가 준비한 선물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케냐. 예, 좋습니다. 다음이 어딜까요? 터키. 예. 혹시 자료를 사전에 보셨나요? 그런 건 아니죠? 예. 그 다음에 어딜까요? 어디야? 예, 이집트 맞습니다. 예, 마지막. 예, 마지막. 어디요? 러시아, 네, 맞습니다. 제가 오늘 4개의 국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안타깝게 이집트는 제가 이집트를 다녀온 다음에 노트북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증거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케냐, 터키, 러시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2000년 6월에 삼성전자에 입사를 합니다. 올해 어마어마한 호황을 누렸던 반도체 메모리 사업부에 입사를 했고요. 그리고 한 2년 정도가 지나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들었었냐면 매월 며칠이 되면 제가 할 일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주 정확하게. 10일이면 뭘 하고 15일이 되면 뭘 하고 20일이 되면 어떤 보고서를 쓰고 월말이 되면 또 누구하고 연락을 해서 어떤 정보를 받아서 어떤 보고를 해야 되는지 이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갑자기 재미가 없다, 지루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삼성전자에서는 지역 전문가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정 지역을 정해서 그 나라에 가서 1년 동안 그 국가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근데 말이 연구지 언어를 배우는 게 주로 하는 일이고요. 그 나라의 문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수집을 해서 일주일에 2번씩 레포트를 쓰게 되어 있어요. 근데 케냐를 자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저 혼자 신청을 하게 됩니다. 다행히 삼성그룹 전체에서 자원을 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제가 케냐를 가게 됩니다. 케냐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다들 지금 끄떡끄떡 하시겠지만 그냥 사파리, 동물, 사자 이런 거. 혹시 먹고는 사나? 뭘 먹지? 날씨는 괜찮나?
뭐 조금 더 심하게는 말라리아, 혹시 에이즈 이런 거 위험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제가 1년 동안 쭉 살면서 케냐를 여행도 다니고 사람들도 만나보고 언어도 배우고 이런 일들을 1년 동안 쭉 진행을 해왔었는데요. 저희 나라에도 알게 모르게 케냐의 문화들이 들어와서 저희가 접하고 있었던 일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저 맨 왼쪽에 보시는 우모자라는 뮤지컬이 있는데요. 저게 이제 아프리카를 대표하는 그 남아공의 그 뮤지컬 댄스 팀인데, 우모자라는 뜻이 유닛, 그러니까 하나, 단결이라는 뜻입니다. 단결. 그리고 두 번째는 툼레이더라는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이제 케냐에서 찍었던 거고요. 이제 세 번째 이야기하면 이제 대부분 다 고개를 끄덕이시죠. 라이언 킹, 심바라는 친구가 나오잖아요. 심바가 이제 스와힐리어로 사자라는 뜻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뭐 지라니 합창단. 한때 이제 한 2년 전, 3년 전에 이제 그 선교사 분이 가셔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합창단 하고 뭐 이랬었는데, 이런 이야기들, 우리도 사실은 아프리카의 문화와 알게 모르게 이렇게 접하고 있었습니다. 케냐에서 1년 동안 지내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생각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알게 모르게 저한테도 우리가 아는 후진국, 우리보다 조금 더 못 사는 국가들 혹시 무시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었나? 그리고 검정색에 대한 약간의 거부감, 이런 것들이 내재되어 있지 않았었나?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봤어요. 근데 다행히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케냐에 있다 보니까 그래도 저에게는 되게 큰 자신감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어떤 모임이건 어떤 자리에 가서건 최소한 저한테 5분 동안은 집중시킬 수 있어요. 케냐를 다녀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거기 뭐 먹는데, 날씨는 어떤데, 혹시 킬리만자로 가봤어? 사실은 킬리만자로는 탄자니아에 있습니다. 뭐 사자를 직접 봤어? 뭐 악어 봤어? 뭐 이런 이야기들부터 시작해서 쭉 하다 보면 최소한 저에게 한 5분 동안은 집중시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케냐에 있으면서 책을 한 권을 봤었는데요. 그게 이제 저기 있는 야생초 편지라는 책입니다. 저기 보면 되게 좀 오래된 책이긴 한데, 그 황대건 씨가 잡초를 연구를 하면서 쓴 책들이에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보면 잡초에 대한 정의를 좀 멋들어지게 합니다. 뭐냐면 잡초 하면 사실은 원치 않은 장소에 난 모든 풀들, 아니면 뭐 잘못된 자리에 난 잘못된 풀들, 그냥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지구상에 알려진 식물종이 약 35만 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3,000종 정도를 저희가 알고 있고 그걸 저희가 먹기도 하고 키우기도 한답니다. 그러면서 잡초를 공부하다가 아주 멋들어진 정의 하나를 발견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의가 뭐냐면 그 가치가 아직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풀이라는 정의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프리카 하면 못 살고 그냥 좀 불편할 것 같고 별거 없을 것 같고 그냥 좀 무시해도 될 것 같은 이런 느낌이었는데, 실제 그곳에 가보니까 거기에도 워킹 아워라고 하는 뭐 9 to 5도 있고요. 우리가 아는 나이트 문화도 있고요. 젊은이들끼리의 사랑도 있고 인종 간의 갈등도 있고 그들만이 가진 고유한 문화도 있습니다. 내가 아직 몰랐던, 내가 아직 접해보지 못했던 그런 고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곳이구나라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었어요. 그러면서 사실 반성도 좀 많이 했고요. 지금은 다시 한번 가볼래? 라고 하면 선뜻 머뭇거리기도 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에게 조금 낯설고 좀 먼 곳이고 익숙하지 않은 곳이라도 한번 발걸음을 내딛고 도전을 해보는 것도 되게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두 번째 국가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국가는 터키인데요. 터키의 대표적인 유적 중에 하나가 이제 성 소피아 성당이라는 곳입니다. 이스탄불에 가면 보실 수 있어요. 대부분의 관광객들이 다 거쳐가는 곳입니다. 성 소피아 성당의 역사를 보면 조금 특이합니다. 터키의 역사와 흔적을 같이 합니다. 터키는 원래 동로마 제국의 수도를 가지고 있었던 데잖아요. 이스탄불이라는 곳이. 근데 이제 이곳이 오스만 투르크가 점령을 하면서 이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흔적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곳이 성 소피아 성당입니다. 저 위에 있는 게 이제 마리아 상이고요. 저 밑에 이제 십자가가 걸려 있고 그리스도인들은 저곳을 향해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저기가 어디를 향해 있냐면 어디를 향해 있겠어요? 예루살렘을 향해 있겠죠. 예. 근데 그 밑에 보면 이런 문이 있습니다. 예. 이슬람 무슬림들은 이곳을 보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여기는 또 어디를 향해 있냐면 메카를 향해 있습니다. 예. 이슬람이 점령을 하면서 이 성소피아 성당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원래 교회로 사용됐던 곳에 모스크를 만들게 됩니다. 보시면 돔 형태의 교회 모양이 있기는 하지만 옆에 이제 기둥들이 세워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와 이슬람이 같이 공존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예배를 보거나 뭐 미사를 드리거나 뭐 이런 건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관광 유적지로만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걸 보면서 처음 들었던 생각이 뭐였냐면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폭력적이거나 누군가를 해하는 종교가 아니구나라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저 위에 사진을 보시면 마리아 상을 가리는 회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을 무너뜨린 게 아니라 그냥 보이지 않게만 가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걸 이렇게 나중에 이제 지워봤더니 저 안에 이제 마리아 상이 들어 있었고 예수님의 사진이 들어 있고 이런 곳입니다. 그러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슬람이 도대체 뭐길래? 저는 이제 모태 신앙이에요.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시고,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2003년도에 저런 유적이나 터키를 대하게 되면서, 이슬람이란 종교는 뭐지? 라는 고민, 생각, 한번 알아보고 싶은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EBS에 보면 이슬람에 관련한 다큐멘터리가 15부작짜리인가가 있어요. 그런 이제 귀국하자마자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슬람에 이제 5가지의 기둥이라고 해서 신앙의 원칙들이 있는데요. 보시면 뭐 신앙 고백, 그다음에 기도, 자선, 단식, 뭐 메카 순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시는. 이슬람은 하루에 5번씩 기도를 하잖아요. 1년에 한 번씩 금식을 하면서 자선 행위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평화롭고 굉장히 남을 배려하고 신앙심이 굉장히 깊은 그런 모습들을 아주 흔하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뭐 테러 집단, IS 뭐 이런 단어들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래서 이런 이슬람이란 종교가 이런 종교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런 의미가 있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이슬람 문명이 남긴 불후의 유산 1001가지 발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슬람이 세계 유산으로 남겨준, 이슬람이 남겨준 우리가 쓰고 있는 유산들에 대한 내용들이 1001가지가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대표적인 걸 몇 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세계 지도입니다. 두 번째는 잘 아시는 수학, 산수, 수리가 여기서 나왔죠. 그리고 의학. 네 번째가 커피. 커피도 사실은 이슬람 문화입니다. 이게 이제 유럽으로 올라가면서 사실 유럽의 문화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마지막에 보시면 유인 로켓을 가장 먼저 쏘아 올린 것도 이슬람의 과학과 기술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인류 역사에 이렇게 좋은 일도 많이 하고
하루에 5번씩 기도도 하고 1년에 한 번씩 금식을 하면서 남을 돕는 일도 많이 하는 이런 종교. 이러면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의 모태신앙이었던 기독교를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가진 기독교는 어떤 일을 하나? 나는 모태신앙인데 나는 어떤 이렇게 일상에서의 나의 신앙을 보여주면서 살아가고 있나? 뭐 이런 걸 되게 많이 고민하게 해줬던 터키라는 국가였습니다. 자, 세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러시아인데요. 대국불기라는 책도 있고 중국 CCTV에서 만든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좀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요. 이게 포르투갈, 스페인,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 네덜란드, 일본 그리고 마지막에 러시아까지 이 9개 국가들의 역사를 9개 국가의 흥망성쇠를 쭉 다큐멘터리로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중국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강대국들이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부침을 겪었는데 중국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화두를 던지기 위해서 이런 다큐멘터리를 만듭니다. 그래서 러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빼제르부르크에 가서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박물관 같기도 하고 저 기둥의 색깔이 어떤 색깔로 보이시나요? 네, 뭐 회색, 흰색 뭐 이런 거죠. 네, 이 사진을 보시면 실제 이 기둥을 가까이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 기둥은 무슨 색깔일까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긁었잖아요. 제가 궁금해서 이렇게 긁어본 거예요. 원래 무슨 색깔인 줄 보려고. 네, 진한 갈색이에요. 소위 브라운이라고 하는 그 색깔이에요. 근데 워낙 날씨가 추우니까 성에가 낀 겁니다. 네, 성에가 끼어서 저는 저걸 보고 되게 날씬한 다리를 가진 여성이 하얀 스타킹을 신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좀 섹시하다 뭐 이런 느낌까지 받았었는데,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색깔과 실제의 색깔이 많이 다른 거죠. 네. 그래서 간단하게 러시아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20세기 초반은 다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자본주의의 물결이 휩쓸던 시기입니다. 유일하게 러시아에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이라고 하는 것을 레닌이 성공을 시키죠. 네. 한 달 전인가 10월 혁명 뭐 기념하는 행사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1917년에 그런 일이 일어났고 1921년에 신경제 정책을 발표를 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1924년에 레닌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레닌이 집권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정권을 장악한 후에 알게 되었다. 자본주의 제도를 사회주의 제도로 바꾸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누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우리는 실험을 통해 판단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정말 솔직한 고백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건 24년에 죽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스탈린이 정권을 잡게 되고요. 1929년에 전 세계적으로 세계 대공황이 옵니다. 미국발 세계 대공황이 오는데요. 저기 1700억이라고 써있던 이야기는 뭐냐면 1차 세계대전으로 전 세계가 입은 피해액이 1700억 정도라고 합니다. 1929년 이후에 세계 경제 대공황으로 전 인류가 입은 피해 금액이 2,500억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세계 경제 대공황이 인류에게 준 충격은 굉장히 큰 거였습니다. 근데 소비에트 5차 대표회의가 1929년에 스탈린의 주재하에서 열립니다. 그러면서 중공업을 발전을 시키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우리 중고등학교 때 들어봤었잖아요. 뭐 콤비나트, 뭐 소련의 계획경제 이런 거 들어봤었잖아요. 이걸 통해서 러시아가 어마어마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강한 힘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1932년 1차, 1937년 2차 하면서 계획경제라는 모델을 러시아만의 계획경제 모델을 완벽하게 구축을 하게 됩니다. 요즘 저희도 과연 정부가 어디까지 개입을 해야 되고 정부의 역할이 뭐냐를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미국이 세계 대공황을 겪으면서 정부가 나서서 정부가 투자를 해서 후보댐을 건설을 하고 수요를 만들어내는 이런 계획경제를 실시하게 되는데요. 그 모델을 사실 러시아에서 배운 겁니다. 그래서 요약을 잠깐 해보면 1930년대부터 1945년 독일을 물리치고 2차 세계대전을 종료를 시키고 1961년에 최초로 유인 로켓을 발사를 해서 성공을 한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근데 이 다큐멘터리의 말미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레닌이 인류 역사에 남겨놓은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다른 방식으로 남들이 다 하는 다 똑같은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살아도 돼 라는 메시지를 남겼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자본주의가 휩쓸던 시대에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통해서 계획경제 모델을 만들어내고 20세기 초반에 세계 최강대국이 됐었던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또 지금은 물론 그렇진 않지만 남들과 조금 다르게 살아도 돼. 저는 이 메시지가 되게 강하게 다가왔었습니다. 간략하게 이야기를 3개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케냐는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우리가 무시했던, 몰랐던 그런 가치라는 것을 좀 깨닫게 해줬던 나라였던 것 같고요. 터키는 저의 무지함을 깨우쳐줬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러시아는 그래, 좀 남들하고 좀 달라도 나만의 방식으로 내가 무언가를 헤쳐나가면 될 것 같아 라는 자신감, 이런 메시지를 좀 줬었던 것 같아요. 마인이라는 영화를 한번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스나이퍼예요. 두 명이 작전을 수행을 하다가 실패를 합니다. 길을 가다가 눈앞에서 동료가 지뢰를 받고 터진 지뢰에 죽어요. 근데 구하러 가는 도중에 지뢰를 밟습니다. 어떻게 돼요? 못 움직이죠. 움직이지 못합니다. 몇 날 며칠을 기다리면서 저 자세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나타납니다. 현지인인 것 같아요. 그냥 가래요. 그냥 한 발짝 뛰래요. 괜찮대요. 다리 하나 없으면 어떻네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이미 지뢰로 다리를 잃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 영화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마인 있어 마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문장이 나옵니다. 앞에 마인은 마인이고요. 뒤에 마인은 지뢰입니다. 내가 알고 있었던 지식, 내가 했던 경험, 그냥 나만의 방식이 혹시 내가 한 발짝 앞으로 못 나가게 하는 내가 밟고 있는 지뢰가 아닌가라는 메시지를 던져요. 그러면서 몇 날 며칠을 고민하다가 마지막에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그런 영화인데요. 결국은 이제 살아남고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영화이긴 해요. 임권택 감독과 변영주 감독의 대화를 잠깐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임권택 감독이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너 국악 좋아하냐?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너 게을러서 그래. 그랬더니 한 3개월 동안 국악만 들었대요. 변영주 감독이.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나는 가야금을 좋아하고 꽹과리는 싫어한다는 걸 알게 됐대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취향의 확산이라고 표현을 했답니다. 내가 있습니다. 나를 완전히 벗어난 새로운 나를 발견하라는 것은 너무 허무맹랑한 이야기 같고요. 좀 하나씩 낯선 곳으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확장을 하다 보면 이게 진짜 더 큰 내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 더 큰 나는
훨씬 더 넓은 세상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한테 익숙하지 않은 거, 내가 모르는 거, 나한테 낯선 것. 저는 지금까지 사실은 자의반 타의반으로 그런 경험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젊은 세대들은 나한테 조금 낯설고 조금 잘 모르고 하는 부분이지만 살짝 한 걸음씩 옮겨가는, 이게 정말 도전의 시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추천 다큐를 좀 리스트를 만들어 봤고요. 제가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실천에, 낯선 곳으로 이렇게 조금 더 갈 수 있을까 하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